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NCS 사용설명서 NCS 해법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NCS 센터의 김진실입니다. 학벌과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 바로 능력 중심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NCS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요. 최근 들어서 제가 취준생 대상으로 NCS 채용 설명회를 통해서 청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보통 고학년들은 어떻게든 취업을 해야겠다. 그리고 저학년들은 나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특징이 공통된 특징이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NCS를 통해서 여러분들 꿈을 찾고 평생 진로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NCS와 꿈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지금 현재 우리 청년들의 모습은 어떡하지? 내 고시를 볼까? 취업 준비를 하려면 어느 학원을 다녀야지? 어떤 문제지를 풀어야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어떤 목표를 갖고 내가 준비를 해야 될지 그런 목표 의식보다는 단시한적인 목표, 어떻게든 대학을 가야겠다. 대학 갔지 않습니까? 근데 대학 간 이후에는 어떻게든 취업을 해야겠다. 이런 단시한적인 목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취업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것도 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업 이후가 뭡니까? 이 퇴직 이후. 그러니까 정년보장이면 내 인생은 뭐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정년도 앞으로 인생에서는 굉장히 젊다고 할 수가 있어요. 퇴직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죠. 즉 평생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각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예전 1940년 전에는 이 사람의 캐릭터, 성격이 좋고 낮고 이게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제 관건,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제 그 이후의 삶은 이 퍼스널리티, 소위 말하면 이제까지 계속 강조했던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내적으로 성격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직업 윤리 같은 그런 외적인 특징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요. 특히 꿈을 만드는 사람, 장기적인 꿈을 갖고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더라. 이런 겁니다. 즉 꿈을 만들면요. 먼저 나를 알아야 돼요.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 적성은, 내가 뭘 잘하는지, 내 성격은 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남들한테 나를 평가받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나를 모르는데 인사 담당자들이 나를 잘 평가하기를 기대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나를 잘 이해해서 나의 강점은 뭔지, 나의 약점은 뭔지, 강점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약점은 좀 관리를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채용할 때 그 자기소개서 같은 데에 쓰는 거죠. 내 강점이 이런 강점이 있으니까 나는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다. 내 약점이 이런 게 조금 부족한데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다. 이런 것을 관리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꿈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꿈을 만드는 주체가 뭐 학부모, 나의 엄마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 그래서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직장,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무슨 취업, 이건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그런 것은 굉장히 단시한적이지 않습니까? 잔꾀, 잔재주, 어떻게든 뭐 점수, 시험을 잘 봐가지고 어떻게든 통과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꿈을 만드는 주체는 남이 아니라 나라는 거, 그것을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꿈을 만들려면 지금만 하면 된다? 어떻게든 대학만 좋은 데 가면 된다? 어떻게 하면 시험만 통과하면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 해야 하기 때문에 취업 이후에도 난 안주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도 하면서 돈도 벌면서 자신의 인생을 성장할 수 있도록 경력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꿈은 취직만 하면 된다?
No,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취업 이후에 자신의 이제 이 일을 어떻게 잘 끌고 갈지 성공적인 직장인으로서 성공적으로 직장 생활을 잘하는데 거기에 초점을 둬야 하는데 우리 취준생들 안타깝게도 이 일의 세계에 대해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몰라요. 그냥 취직만 하면 된다라고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NCS를 통해서 어떻게든 그 직무 상황을 자꾸 알려주지 않습니까? 현재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불만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준비한 게 나중에 오히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도움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봤더니 그동안은 이제 그 취업을 위해서 사교육비, 소위 말하면 영어 공부 이런 데에서 한 30만 원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지금 이제 이 NCS에 대한 직무를 알고 능력을 키우는데 좀 쓴다고 한다면 이것은 헛되지 않지 않을까, 나중에 다 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꿈 실현 따로 뭐 생활 따로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능력이 뭐였습니까? 능력은 위장된 행동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내가 일상 습관처럼 나타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 습관 계산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꿈 실현한다고 해서 어느 학원 가가지고 시험만 패스한다? 전혀 아닌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거죠. 꿈 만들기는 꼭 성공하는 사람만 필요하다? 이것은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공의 관점이 외재적으로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남들한테 명예가 뭐 높아지고 이런 게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성공이라는 것은 내가 나 자아 실현도 성공의 굉장히 큰 중요한 관점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한 내가 내 삶을 행복하게 살아간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 실현은 누구나 다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정확한 목표가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꿈은 보다 크고 또 넓고 그다음에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꿈을 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내 꿈은 난 뭐가 돼야겠다 글로 쓰는 사람과 막연하게 그냥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나중에 봤을 때 글로 쓴 사람들이 훨씬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구체화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커야 되고 그다음에 장기적이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이 시험만 통과하면 돼, 뭐 어떻게 하면 취직만 하면 돼, 이게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렇게 커다란 꿈을 여러분들이 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되고 하루하루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뭐 30분 동안은 영어 공부를 하겠다, 30분 동안은 운동을 하겠다, 이 등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NCS가 어떤 역할을 할까? NCS는 적어도 그 분야 일을 하려면 이런 능력이 필요하고 앞으로 이 분야에서 네가 전문가로 크려면 요런 단계로 클 수 있다라는 이제 굉장히 공식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이 NCS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한번 꿈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과연 내 적성,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이 좋아하는 분야를 한번 이제 NCS 그 분류책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쪽에서 한번 꿈을 실현해 볼까?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참고 자료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선택한 직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 필요하지? 요 능력을 갖추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지? 요 행동을 하려면 내가 어떤 지식을 갖춰야 할지 굉장히 구체적인 수강 계획이나 체험 계획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Q&A 두 번째입니다. NCS를 통해서 진로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NCS를 기반으로 다양한 직업을 탐색할 수가 있습니다. 총 몇 개 개발됐다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NCS는 총 24개 대분류를 통해서 이 대분류는 한국 고용직업분류랑 연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분류를 나눠서 세 분류가 총 887개 중에 현재는 847개가 개발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양한 직업 중에 하나 뭐 본인이 가고자 하는 데가 없겠습니까? 그런 직업을 탐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직업으로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경력 개발 경로가 보여져요. 그래서 적합한 진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진로라는 것은 커리어, 내 인생, 내 경력 개발 이렇게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취업이다, 뭐 직업이다 이게 단편적인 정보가 아니라 평생에 대한 그런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진로에 따라서 과연 나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진단할 수 있게끔 능력도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선배와의 소통 가능이라는 것은 NCS
NCS 개발한 그 전문가들이 나중에 그 자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말 적극적이라면 그 회사에 전화를 해서 이것을 개발했던 사람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썼고요. 그리고 최선의 길. 자, 기존에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잘 몰랐어요. 여기를 취업을 해도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잘 몰랐단 말이죠. 근데 앞으로는 요 분야 일을 하려면 이런 일을 하는구나. 굉장히 빠르게 최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NCS의 좋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NCS 메인 화면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W 24개 아이콘을 중심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교육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여기 네 번째 교육, 자연 이렇게 클릭하면 요 분야의 직업들은 뭐가 있는지, 요에 필요한 능력들은 뭐가 있는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방송과 관련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방송 쪽은 여기 문화예술 디자인 쪽에서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정 못 찾겠으면 요 메인 화면 메인 화면 맨 위에 검색어를 입력을 하시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 NCS로 여러분들의 평생 경력 개발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NCS 사이트 안에 평생 경력 개발 경로를 진단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평생 경력 개발 경로를 들어가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 문화 컨텐츠 제작하는 부분을 이제 클릭을 했습니다. 그러면 1에서 8 수준까지 여러분들 NCS가 수준이 몇 개로 나뉜다고 했죠? 자, 처음에 일하는 사람을 이제 1수준으로 놓고 뭐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임원급으로 해서 실제 일의 경력에 따라서 난이도에 따라서 능력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수준부터 나중에 최고의 전문가까지 가는데 내가 어떻게 어떤 단계로 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요 사이트 안에 있는 요 평생 경력 개발 경로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설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본인이 뭐 신입사원이다. 그러면 신입사원과 관련된 그 NCS 컨텐츠를 찾아보는 거죠. 능력 단위도 찾아보고 여기에 따른 학습 모듈, 즉 교재도 한번 찾아보고 이 분야에서는 어떤 일을 하지? 내가 역할이 뭐지? 책임이 뭐지? 그런 직무기술서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 단위를 이제 다운을 받으시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해 하고 수행 준거라는 게 있고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이 필요해, 어떤 기술이 필요해, 어떤 태도가 필요해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그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나는 어느 교과를 들어야 할까? 나는 이런 기술을 갖추기 위해서 나는 어느 체험을 해야 할까? 본인이 스스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기존에 이제 교과목을 들었죠. 그럼 과연 이 교과목이 이 능력과 능력에 필요한 지식과 어떻게 매핑이 되는지 다시 한번 매핑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다시 수강 신청하는데 설계를 하고 만약에 이미 들었으면 나는 이미 들었구나. 이것을 입사지원서에 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평생 경력 개발 경로 안에는요. 일자리 정보랑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 능력과 관련된 현재 일자리 정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요 능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현재 교육훈련 정보는 어떠한지, 그리고 요 능력과 관련된 자격 정보는 어떠한지, 이게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워크넷, HRD넷, 큐넷하고 다 연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자,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그 교육을 주입식 교육, 그다음에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 그다음에 내가 정답 위주의 교육을 받아왔는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취업 이후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일이라는 거고 그 일을 하려면 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정답 위주의 그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기존에 했던 대로 계속 해야만 할지 아니면 이렇게 미래 사회가 바뀌니까 나도 어떻게 그거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할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취업문들은 굉장히 좁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신이 남들에 비해서 더 강점이 있다는 것을 어필하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부터라도 굉장히 목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과연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이 능력을 갖추려면 어떤 지식 기술이 필요한지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하루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다, 어떤 노력을 해야겠다, 굉장히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요. 다양한 교양을 쌓기 위해서는 이렇게 단편적인 정보를 얻기보다는 진짜 독서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지하철에 있는 모습, 우리나라의 지하철 모습 보면 영국은 거의 10명 중에 8명은 다 책을 읽고 있다고 해요. 왜 책이 중요하냐면 사고를 이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은 이것을 오래 끌고 가지를 못한대요. 생각을 오래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너무 지루해하고 그때 이제 실증이 나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얻고 또 이 정보도 또 실증 내고 그래서 어떤 뉴스를 보니까 진짜 국가 미래는 청년들에 달려 있는데 청년들의 사고력이 너무너무 떨어지고 있다. 너무 안타깝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무슨 문제집을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다양한 사고력을 그런 교양을 갖추기 위해서 독서 능력을 굉장히 키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걸 강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세 번째, 외국어 구사 능력. 토익 점수 몇 점이 아니라 정말 내가 외국어 구사 능력이 이 정도다. 외국 사람 만나서 나는 이 분야에서는 확실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실질적인 현장 능력 이런 게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 개선하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말로만 다이어트, 무슨 돈 내가지고 무슨 어디 가가지고 무슨 수술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 일상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해서 식이요법, 먹을 거 자제를 해야 한다면 진짜 자제를 해보고 운동을 해야 한다면 실제 운동도 해보고 생활 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인사 담당자들한테 더 먹히는 거예요. 위장된 행동이 아니라 실제 본연의 진면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해보자, 해내자. 그러니까 이렇게 새롭게 정부도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미래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가 가고 있는 이런 것을 불만만 갖지 말고 왜 저렇게 가지?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겠구나. 이 상황에서 나도 한번 기회를 잡아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토론하고 상호 협력. 즉 혼자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말도 해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과연 내 생각은 옳은지 그른지 상대방 안에서 피드백 받아가지고 계속적으로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이제 자신의 소신과 상대 의사를 존중. 마찬가지예요. 기존에는 머릿속으로만 공부를 해서 그냥 시험 문제를 푸는 거기에만 익숙했다고 한다면 내 생각이 뭔지, 과연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구나. 어떻게 컴프로마이즈하고 어떻게 협상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더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자신의 능력으로 내재화된 스펙. 그러니까 스펙이 무용지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스펙, 그 스펙도 그 점수로 끝나는 그런 스펙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 행동으로 내재화할 수 있는 그런 스펙을 쌓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생각을 구체화하는 연습. 그러니까 생각하는 훈련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생각을 하는 이런 부분을 한번 글로 써보기도 하고 한번 말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면접에서요. 당신 어떻게 했어? 진짜 그랬어? 이것을 실질적인 걸 자꾸 물어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역할을 맡아서 이렇게 행동해서 이 결과가 이랬습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훈련. 그리고 구체적으로 써보는 그런 훈련.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 번째는 결정된 일에 적극적인 협력과 최선. 뭔가 결정이 됐으면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지 말고 실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본인의 그 긍정적인 태도라던가 남을 이해하는 태도, 유연한 태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거 이제 지금 이게 10개를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는 한번 제시를 했는데 이게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생활 습관 안에서 본인이 그 습관을 개선해 가지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NCS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찾고 여러분들의 평생 진로를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미래 사회는 어떻게 변하고 거기서 내 직업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좋고 미래 인재상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능력중심 사회를 만드는 선봉장, 대한민국 NCS 사용설명서, 여러분의 능력지원군 홍선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NCS를 활용해서 이 인재를 개발하는 최전방에 있는 분들과 실전 토크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공기업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NCS를 활용해서 인재를 개발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요. 오늘 그 실전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지 이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강현철 선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NCS를 활용해서 채용된 인재분도 옆에 함께 나와 계시는데요. 역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정수철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 NCS 기반 채용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주실 박재경 취업 컨설턴트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세 분 모시고 오늘 심도 깊은 이 실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실 사례만큼 이해가 잘 되는 건 없겠죠. NCS 실체가 안 보인다고 느껴지신다면 오늘 저희의 대화 통해서 NCS가 이런 거구나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나오셨는데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강현철 선임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인사 담당자 강현철입니다. 저는 인사부서에 근무한 지 이제 갓 2년이 됐고요. 연구원에 입사한 지는 올해로 10년 차 되는 중견 직원입니다. 네. 10년 되셨다고요? 네. 전혀 뭐 외모로는 저는 오늘 오히려 신입사원이 오셨나 그랬어요. 그런 얘기 네. 많이 들으시죠? 뭐 그렇진 않고요. 그러시군요. 자, 옆에 나와 계신 정수철 연구원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작년 10월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입사한 새내기 연구원, 제가 새내기입니다. 새내기 연구원 정수철입니다. 저는 현재 그렇군요. 연구원 내에서 이제 광물자원 탐사 분야에 대한 일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작년 10월인 거죠? 네, 그러면 작년 10월 30일 아, 네. 그래요? 그럼 입사한 지 30일. 11월, 12월, 1, 2, 3, 4, 5, 한 7개월 네, 그 정도 정도 되셨나요? 됐습니다. 아, 정말 새내기이시네요. 네. 오늘 진짜 따끈따끈한 이야기 해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잘 부탁드리겠고요. 지질자원연구원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곳인지 소개 먼저 해주시죠. 네, 저희 연구원의 중점 연구 영역은 네.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국토지질 연구, 그리고 국가의 전략적 자원 확보와 새로운 에너지 대응, 그리고 친환경 자원 개발을 위한 광물자원 연구와 석유해저 연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의 보전을 위한 지구 환경 연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무서워요. 네. 네. 그래서 연구원 핵심 연구 분야 중에 또 하나가 저희 지진 연구와 탐지입니다. 예, 그래서 국가 통합 지진 탐지 센터를 바탕으로 저희가 북한의 핵실험 탐지라든지 그리고 지진 조기 경보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국민들에게 미리 사전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다른 공공기관과 좀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는 그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네. 흔히 이제 국책 연구기관이라고도 하는데요. 국민에게 유익한 공공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전반에 대한 기초 연구와 실용화 연구를 하고 있는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그렇군요. NCS 채용으로 뽑히신 거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NCS 채용 이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선발하셨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연구기관이다 보니까는 학위, 특히 이제 박사학위 중심의 채용을 했었거든요. 아, 네, 그리고 기술직과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직무보다는
그 공인 영어 성적과 네. 학점을 기준으로 선발을 했었습니다. 음. 즉 스펙 초월, 스펙 위주의 네. 예, 채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음. NCS 도입 전에는 이러한 스펙 중심의 채용 제도가 네. 어떻게 보면 최선인 것으로 다들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군요. 그럼 이전 얘기고요. 네. 박사학위 기준으로 그리고 뭐 전문적인 어떤 스펙, 소위 말하는 스펙 위주로 뽑으셨다고 했는데 그럼 정수철 연구원님 박사학위가 있는 상태로 지원하신 건가요? 그건 저는 연구원 지원 시점에서는 네. 박사학위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이 얘기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어쩌면 NCS 도입이 안 됐다면 채용이 지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 그렇구나. 이 얘기도 이따가 좀 네. 자세히 들어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NCS 기반 채용으로 바뀌고 난 후에 그 전에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면들이 좀 보완됐다고 느끼시나요? 네, 어떻게 보면 그 능력 중심 채용의 도입은 네. 저희 연구기관에 있어 일대 혁신이라고도 예,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제도 도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혁신, 네, 센세이션이라고 네. 지금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엄청난 변화인 거잖아요. 네, 어떤 맞습니다. 면에서요? 일단 지원자에게는 원래 상세하게 일정이라든지 전형 방법 등을 안내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두 사전에 공개를 하고 네. 지원자 중심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인 영어 성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모두 폐지하고 온전히 그 직무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준비되면 지원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모든 체계를 바꿨습니다. 그렇군요.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전력들, 네. 인재들이 많이 뽑힐 수 있는 환경이 NCS 네. 도입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는 게 기업 담당자 분들을 만나보면 공통적인 의견인데 1년 정도 되셨다고 했잖아요. 네. NCS 네. 도입한 지 정확하게 언제 도입하신 거예요? 저희가 2015년 네. 3월에 첫 채용 공고를 했고요. 아, 네. 2015년 6월 1일에 첫 번째 신입사원이 들어왔으니까 음, 이제 뭐 첫 돌이 지나지도 않았네요. 그러네요. 예, 예. 2015년 3월에 공고를 했고 네. 그래서 6월에 네. 뽑혔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NCS 도입으로 뽑힌 직원 수가 현재까지 얼마나 될까요? 2015년도에는 저희가 NCS 채용을 2차례 실시를 했고요. 네, 2016년 상반기까지 총 19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19명. 네. 19명 중에 한 분이 지금 정수철 연구원님 옆에 나와 계시는 거군요. 그렇군요. 자, 조금 이따 또 자세한 이야기 들려주시고요. 컨설턴트님, 네. 이렇게 공기업들이 NCS 채용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사실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네. 정부에서 NCS를 권장하고 물론 그것도 무시할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네. 전혀 필요하지 않고 이렇게 좋은 반응이 없다면 금방 사라질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되는 이유 뭘로 볼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뭐 이거는 공공기관, 민간 기업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일 수 있을 텐데요. 네. 각 기관 또는 기업마다 채용 기준이 각각 상이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강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부분의 기관이나 기업에서 보는 것이 스펙. 일단 기본적으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런 관점에서 화려한 스펙을 가진 그렇죠. 사람들을 뽑거든요. 네네. 과거에는 그렇게 해서 뽑다 보니까 인사 담당자들이나 이제 경영층에서 보는 시각이 어떤 거냐면 그렇게 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을 뽑아놨더니 공부하는 것과 일머리와는 또 다른 문제이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관련된 비용이 너무 많아지고 뭐 취업의 사교육이나 이런 부작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근절하는 차원에서도 기업에서 이제 앞다퉈 도입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류 전형하고 면접 전형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그 툴들이 정형화되지 않았었습니다. 특히 네. 이제 면접을 예로 든다면 면접 과정에서 면접관의 그 개인적인 소견이나 그 관념에 따라서 많이들 좌우가 돼요. 그래서 맞아요. 면접 결과를 쭉 보게 되면 면접관마다 점수가 막 들쭉날쭉하거든요. 그래서 객관화시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표준화된 NCS라고 하는 툴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뭐 평가의 유의성 이런 부분들을 좀 확보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특성상 네. 일정 부분 정실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개입될 여지가 사실은 과거에 있었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제 취업 후기에서도 많이 보게 됐었는데 네네. 사실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역량이 안 돼 있는 사람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정실에 대한 부분도 좀 비껴갈 수가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NCS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수철 연구원님 나와 계십니다. 자, 작년 10월에 NCS를 통해서 합격을 하셨는데 강현철 선임님이 보실 때 정수철 연구원님의 어떤 부분이 NCS에 좀 적합한 인재였다 이렇게 평가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NCS를 도입하기 전에는 네. 채용 공고를 할 때 그 모집 공고를 키워드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수철 연구원을 예로 든다고 하면은 네. 물리탐사 전공,
이렇게만 딱 키워드만 나갔던 거죠. 물리 탐사 전공. 예, 물리탐사 전공 이렇게만 나갔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원하는 거는 물리탐사 전공, 세부 분야, 직무 A를 뽑고 싶은데 아. 네. 이 지원자들은 물리탐사 전공, 세부 분야, 직무 B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어느 분야에 지원하는지, 어느 분야에 적합한지도 모르는 상태로 허수지원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수철 연구원은 학교에서 지구 물리 탐사 중에서 그 탄성파 탐사와 전자 탐사를 융합하는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NCS 직무기술서에서 제시된 지식, 기술, 태도와 그리고 직무 수행 능력에 우리 연구기관에 최적화된 어떻게 보면 지질자원 맞춤형 재원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우리 신입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신입사원 정수철 연구원의 스펙, 소위 스펙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떨까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공개 가능할까요, 연구원님? 네, 가능합니다. 그래요? 해주세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연구원 지원 시점에서는 박사학위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 제도에 대해서는 좀 불리하게 작용될 만한 상황이었고 또한 토익 성적이 제가 연구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 지원 시점에서 딱 만료가 된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봐야 돼요.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럼 만약에 기존 제도였으면 여기에도 이제 또 새로 토익 시험을 봐야 되고 그리고 또한 점수가 없으면 지원을 못 하겠죠. 이런 상황이고 플러스 이제 또 그러니까 이러한 불필요한 뭐 토익이나 아니면 뭐 학위는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토익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새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시간 낭비가 필요하고 이러한 기회 비용이 드는데 이러한 것들을 제외를 하고 순수 이제 직무 역량에 맞춰서 입사 준비를 하다 보니까는 불필요한 스펙에 의한 그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고 연구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럼 정수철 연구원이 지금은 박사학위가 있으신 거고, 네, 올해 2월에 이제 취득을 했습니다. 지금은 있으신 거고, 지원을 해서 신입사원으로 뽑힐 당시에는 없으셨던 거고, 상황이죠. 토익 성적도 없으셨던 거고. 그런데 똑같이 이런 상황이면 NCS 도입 전에는 그냥 불리한 정도인가요? 아니면 뭐 지원을 아예 못하는 정도인가요? 저희가 이제 박사학위자가 아닐 경우에는 석사학위자, 그러니까 석사 이하자들이죠. 석사 이하자의 경우에는 공인영어 성적이 없으면 아예 지원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네, 맞습니다. 예. 박사학위는요? 박사학위는 이제 공인영어 성적이 없어도 일단 지원할 수 있게끔 우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위 중심의 어떻게 보면은 채용 제도를 스펙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죠. 그럼 이전이었다면 아예 지원을 못 들어 제가 없었으면 못 들어왔죠. 야, NCS 진짜 수혜자이시네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자꾸 저를 연구 분야의 전문성으로 밀어붙인 수혜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운이 좋았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것 또한 뭔가 때가 정말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본인이 열심히 준비하고. 그러니까요. 예. 이 연구도 열심히 안 했다면 또 안 뽑아주셨을 거잖아요. 맞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인재를 알아보기 위해서 직무수행평가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셨어요? 저희는 그 연구직이다 보니까는 연구 실적에 대한 정량적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질적 평가 지표라든지 그리고 NCS 평가 요소를 가미해서 연구 역량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연구 실적에 대해서 그 제2차 발표 심사 때 심층적으로 검증을 하고요. NCS 기반 구조화 면접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람이 준비된 인재인지 그 직무에 적합한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연구 실적을 좀 보신다고 했는데 그 말이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정수철 연구원님이 많은 연구를 했지만 꼭 필요한 것만 적고 필요 없는 건 버렸다. 그 부분과 맞는 거죠. 그럼 맞게 지금 전략을 정해서 접근을 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필요 선택과 없는 건, 집중을 한 거죠. 본인이. 선택과 집중. 필요한 것만 적고 필요 없는 건 버리고. 이거는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정말 좀 새겨둬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서류 전형을 좀 볼게요. 서류 전형의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직 같은 경우에는 정량적인 연구 실적 심사를 하고 있고요. 기술직, 행정직의 경우에는 저희가 공인영어 성적을 폐지하고 학점을 안 보다 보니까는 서류 전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어떻게 좀 개발을 해가지고 필기 시험이라든지 서류 전형을 반반씩 적용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제도 도입 초기다 보니까는 어떻게 이제 정량적인 걸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감하게 서류 전형을 폐지하고 NCS 기반 직업 기초 능력을
필기 시험을 실시해서 직무 수행 능력을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서류 전형이 없었고 지금은요? 지금 현재 3월까지는 네. 진행한 것도 서류 전형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계획인가요?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좀 더 개선을 해가지고 아. 서류 전형 반, 필기 시험 반 이런 식으로 또 직무에 최적화된 인재를 좀 뽑으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정수철 연구원님이 입사하실 당시에는 서류 전형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과정 중에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준비하시면서? 아무래도 이제 NCS 기반 구조화 면접 아,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었습니다. 구조화 이게 면접. 네. 굉장히 생소한 용어고 역시나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특수 상황을 제시를 한 다음에 음. 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상황 면접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연구원에서 홈페이지, 웹페이지의 자료실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면접 샘플 문제들을 미리 다 이제 업로드를 시켜놓은 상태고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겠구나 이런 준비들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조화 면접 그럼 굉장히 어렵잖아요. 정말 네. 처음에 구조화 면접이라고 들었을 때 좀 이게 네. 뭐지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차근차근 보시니까 아 이런 거구나 감이 오시던가요? 네, 어느 정도 왜냐하면은 굉장히 많은 상황 제시와 샘플들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아. 분류별로 잘 정리가 네네. 되어 있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네네. 상황이 중요한 거군요. 네. 구조화 면접에서는 상황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면접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면접이 구조화 면접 얘기해 주셨잖아요. 요거 네. 하나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구조화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네. 저희가 이제 NCS 기반 직무 기술서와 자기 역량 기술서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상황을 제시하여 답변을 유도하는 상황 면접이랑 그리고 자신의 직무 경험에 근거한 경험 면접, 일반 면접, 그리고 인성 검사를 통칭해서 네. NCS 기반 구조화 면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구조화 면접이라는 게 하나가 아니라 네. 여러 가지를 통칭해서 개발하신 그렇죠. 네. 뭐 인성도 보고 네. 상황도 제시해주고 네. 뭐 이런 건데 정수철 연구원님 네. 기억나시겠죠? 얼마 안 지났으니까 네. 그죠? 그때 당시 기억이 나죠.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질문 받으셨어요? 제 전공 직무와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연구했던 전공 분야가 있었고 당시에서는 당신이 연구한 전공 분야 그리고 우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대표적인 연구 성과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융합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프로포절을 한번 제안을 해봐라 라는 그런 내용이었었고요. 이게 본인 연구뿐만 아니라 연구원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없으면은 이것을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난해한 질문이었죠. 그렇지만 두 개 다 이제 잘 준비를 해가면은 또 편안하게 답변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답 잘 하셨어요? 네, 저는 어떠셨어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뽑히셨겠죠. 네. 네. 근데 그거를 질문을 미리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렇죠. 공부를 좀 많이 해봐야 네.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지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저희 같은 연구직들은 자기가 전공한 분야에 대해서는 자기가 전문가고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주요 사업들이나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들 파악을 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자료실에 있던 그러한 샘플 유형들까지 종합이 된다면은 크게 준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수철 네. 그 연구원이 채용되신 이유가 있어요. 아주 우리가 채용 과정에 취준생들이 제대로 밟아야 코스를 명확하게 아주 FM대로 제대로 밟은 거거든요. 예. 역시 예를 들면 대단합니다. 어떤 게 그렇게 보이세요? 기본적으로 해당 기관에 대한 연구가 철저하게 많이 된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는 본인의 직무 이쪽 분야에 대한 나름대로의 체계화된 정리된 그렇죠. 이론들을 갖고 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말 그대로 융복합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요. 저희가 이렇게 신입사원들 매주 모시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인사 담당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뽑힌 이유가 있구나라는 게 옵니다.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오늘도 지금 오고 있습니다. 네. 자, 받으셨던 질문 하나 공개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선임님께서 많은 지원자들한테 했던 면접 질문 공개를 좀 해주실 수 네, 있을까요? 저희 공개 채용 기술직 전형 시 실제 활용되었던 면접 문제인데요. 네. 지금 이제 경험 면접인데요. 네. 예, 경험 면접의 경우 직무 분야와 관련된 성과를 경험에 비추어 행동, 과정,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면접 유형입니다. 그렇군요. 보시면 저희가 한번 볼게요. A, 모집 분야와 관련된 연구 업무 또는 과제를 하면서 자신의 권한 하에 일의 진행 사항을 직접 점검하고 관리했던 경험.
그다음 B는 모집 분야와 관련된 연구 업무 또는 과제를 하면서 일의 프로세스나 방법을 개선했던 경험. C는요, 모집 분야와 관련된 연구 업무 또는 과제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경험과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렇게 세 가지고요. 자, 상황 과제 이게 나오는데 이건 뭔가요 또? 네, 상황 면접은 저희 보시는 것처럼 실제 업무 수행과 유사한 그런 상황을 제시해서 핵심, 구체, 그리고 압박 질문의 형태로 진행되는 면접 형태입니다. 질문의 사례와 관련해서 앞뒤 상황 또는 배경 설명을 하고요. 당시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는지, 그리고 체계적인 노력 과정은 어떻게 있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결과적으로는 만족할 만한 성과였는지, 또 유사한 상황에서 상급자나 동료들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지원자의 행동과 다른 점은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될 것이 아까 그 창의적인 인재, 우리 인재상에 부합돼서 어떤 문제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미리 파악하고 조치했는가, 이 장애 요소에 대한 부분이 좀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는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기준이 또 나와 있는데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평가 기준은 네. 일단은 등급을 이제 3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 시대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일 경우에는 굉장히 점수를 이제 5점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관점에서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 그리고 목표 달성 과정에서 시행착오나 실패가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는 정도를 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면접 상태에서 직업 기초 능력에 부합되는 부분들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각 기관이 이제 전체적으로 10개가 지금 NCS 툴 내에서는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기관에 필요한 이제 전체 10개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관에 꼭 필요한 것들만 뽑아서 이제 이렇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 5개 지금 이 중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 자기 개발 능력, 자원 관리 능력과 정보 능력, 기술 능력을 우선적으로. 그거를 이제 선택을 해서 문항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시니까 어떠세요, 선생님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면접의 이제 구조와 면접의 기본법 자체가 스타 기법이라고 그래서 시츄에이션, 타스크,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충실하게 잘 반영돼서 문항 구성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연구원의 그 어떤 직무의 특성에 맞게끔 잘 각색이 돼서 활용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문제들이 나왔군요. 예를 또 가지고 오셔서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컨설턴트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어떤 면접 질문들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지질자원연구원의 경우는 이런데 다른 NCS 채용에선 어떤 질문들이 나오는지 궁금하거든요. 과거 일반 면접과는 다르게 NCS 그 기반의 채용 과정에서 주어지는 질문 면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상이나 임기응변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과거에 이제 그런 쪽이었다면 그 지원자의 능력을 심층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구조화 면접이 기본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일관성과 표준화, 구조화, 신뢰성을 기반으로 해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한 질문이 주어지고요. 아까 우리 연구원의 그 질문 내용에서 나왔습니다만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고요. 그걸 통해서 얻어낸 어떤 성과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얻어낸 경험치, 뭐 교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순차적으로 해서 하나의 모듈로 면접 질문을 구성해서 입체적으로 지원자들을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많이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스타 기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렇죠? 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냈고 어떤 식으로 이제 교훈을 얻었는지 이런 부분들이고요. 이제 이 상황 면접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특정 이제 기관에서 진행되었던 예시 문제인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거는 이공계 계통 기술직에 해당되는 문제일 텐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어떤 공학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가 지식치를 측정하는 정도, 그 기술하는 정도에 익숙해 있던 사람은 사실 풀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공사 담당자라고 가정을 하고 어떤 소방 그 배관에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주어진 다음에 이거를 만에 하나 본인이 공사의 담당자라면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보통 뒤에 주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암기하는 형태로 해서 면접 답변을 이제 준비를 했다 그런다면 이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답변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또 나왔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일반적인 소방 배관의 연결 방식과 배관에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이 뭔지를 아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치가 있고 사전적인
그 직무에 관련된 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답변하기가 어렵겠죠. 이건 배경 지식, 예, 예. 기본 지식을 기본 묻는. 지식과 또 경험치를 네. 갖고 있다면 더더군다나 좋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담당자로서 본 사고를 현장에서 긴급히 처리하는 프로세스, 문제 해결 능력을 여기서 이제 보고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답변을 하실 때 우리가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게 어떤 거냐면 네. 본인의 경험치를 경험을 이제 좀 녹여내서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적절한 용어나 이런 내용들이 좀 빠지지 않게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암기한 듯한 내용, 식의 답변 이것들은 너무 표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보다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형태로 답변을 준비하시면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저희가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네. 뭐 이런 경험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다. 뭐 이런 어떤 순서, 말하는 순서 뭐 이런 거를 예시를 한번 들어주신다면 어떤 대답이 좋을까요? 아까 그런 경우가 됐다 그러면 유사한 사례 혹시 경험해봤던 아. 그런 분들을 이제 예시를 하나 들어서 네.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고 나서 거기에 포인트를 이제 넣어야 될 부분에 용어나 이쪽 직무에서 많이 쓰이는 부분들, 특히 이 기관에서만 특히 많이 쓰이는 용어들을 적절하게 적용을 시킨다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정수철 연구원께서 채용되실 당시에 그쪽 분야에 특화된 연구 경험치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내용에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어필을 한다면 우리 기관에 최적화된 인재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금은 서류 심사가 없지만 보완해서 이제 또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맞죠? 그렇진 않고요. 연구직은 서류 전형을 실시를 하고 있었고요. 아, 연구직은 이미 서류 네. 전형을 그렇군요. 그럼 그 서류 전형에서 1차 관문에서 중요하게 보고 계신 점 짚어주실까요? 네, 연구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계적 그 수준의 연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정량적인 연구실적 심사를 하고 있었고요. 기술직이라든지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공인영어 성적이 없고 직무기술서에 부합한 그런 인재를 선발해야 하기 때문에 NCS 기반 직업기초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 면접으로 가볼게요. 아까 면접, 상황 면접, 네. 뭐 경험 면접 네. 이런 것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면접에서는 어떤 걸 중요하게 볼까요? 저희 NCS 구조화 면접은 직무의 전문성과 경험치 그리고 적용 능력에 대해서 지원자의 순발력 그리고 잠재력과 같은 발전 가능성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연구원 인재상에 부합되는지와 그리고 어느 정도 얼마나 연구원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인성적인 측면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정수철 연구원님의 처음 지원서 작성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죠.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NCS 기반 지원서 보고 좀 당황한다고 말하거든요. 어떠셨어요? 네, 저 역시 당황을 그래요? 했습니다. 네, 일단은 서류 네. 자체도 네. 약간 좀 틀에 박힌 형태가 아니었었고요. 어, 아무래도 이게 연구원이다 보니까 자기 연구 분야 그리고 연구원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 능력을 알아야지 쓸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나 이제 뭐 경력 기술서나 그리고 직무 능력 관련된 이러한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네. 이제 좀 오히려 저한테는 좀 당황은 조금 했지만 제가 작성하기에는 조금 더 편했습니다. 편하게 오히려. 다가왔었고요. 네. 그리고 이게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네. 무엇인지 이거를 확실히 해놓고 앞으로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명확히 이제 좀 적어준다면은 오히려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저도 그런 상황 주안점을 가지고 이제 어필을 좀 했었습니다. 가장 모범적으로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뽑힌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뽑힌 예. 분들은. 네. 정수철 연구원님을 당황시킨 그 지원서도 연구를 해서 바꾸신 거죠? 예, NCS 맞습니다. 도입하고 나서. 예. 전후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채용제도 일대 혁신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센세이션. 있습니다. 네. 예. 저희가 일단 채용 서류 접수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전에는 우편 접수를 했었어요. 우편. 예. 오. 그래서 심지어 등기 우편으로 발송을 해야 됐고 원본 서류를 모두 서류 전형 때 제출을 했어야 됐습니다. 언제까지? 그 그랬던 저희가 거예요? 2015년도 적용하기 전까지. NCS 적용 네. 직전까지요? 네, 적용 직전까지 그렇게 우편으로요? 정도로. 네. 요즘 시대예요? 네. 어. 좀 부끄럽지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또 하셨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거는 뭐 공공기관 지원자 중심이라기보다는 공공기관 중심의 아. 행정적인 그런 편의를 행정 편의 네. 때문에 네. 그렇군요. 찾았던 거죠. 네네. 네. 그랬는데 네, 그런데 이제 네. 온라인 지원으로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뭐 가산점이라든지 그런 서류를 제외하고는 서류 제출을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지원자 중심의 채용 제도로 변한 거죠. 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공인 영어 성적 그런 입력란을 삭제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지원 동기라든지 취미, 성장 배경, 포부 같은 직무와 무관한 사항 모두 삭제를 했습니다. 네. 오직 그 직무와 관련된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지원서로 바뀐 거죠. 그렇군요. 정말 큰 변화인데요. 우편에서 네. 온라인으로 네. 이거는 정말 뭔가 중간 단계가 없이 네. 훅 몇 단계 변화했을 만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죠? 채용 제도를 네. 이렇게 바꾸게 된 계기가 네. 제가 처음에 제 소개할 때 제가 입사한 지 10년이 됐다고 네, 네. 했잖아요. 제가 입사 10년 전에 지원할 때도 우편 접수를 했었거든요. 아, 10년 전에도. 네. 근데 10년 후에도 근데 똑같이. 제가 담당으로 와서 네. 채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우편 접수를 하고 있으니까는 그게 너무 슬픈 현실이더라고요. 네. 이젠 변할 때가 됐다. 네. 그 변화를 내가 한번 주도해보자. 네. 이렇게 또 그러시군요. 혁신을 주도하신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네. 영어 성적 얘기 잠깐 하셨거든요. 네. 영어 점수는 그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NCS 도입 이전에는 영어 점수가 서류 전형의 당락에 굉장히 많은 큰 영향을 미쳤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NCS 스펙초를 실시하면서 지원 자격의 영어 성적 기준을 삭제했는데요. 연구원이다 보니 영어로 된 문서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찌 보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버 스펙으로 이제 평가되는 경향이 짙어서 과감히 삭제를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그 외국인 채용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외국인 채용하는데 인사 담당자가 토익 990점 필요할까요? 네. 제 그건 생각에는 좀- 네, 한 토익 점수 한 850 정도만 있어도 무난하게 외국인 채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도 이전에는 그런 토익 900점 이상이 모두 합격해야 되는 그런 영어 성적이 필수였다는 거죠. 영어 성적 얘기를 NCS 관련해서 할 때 항상 오버스펙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온스펙 딱 네. 그만큼만 하면 좋은데 모두가 다 900점 넘어야 되고 그리고 대화는 막상 안 되고 뭐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문제로 많이 제기를 하는데 국내 유일의 지질자원 연구 기관이잖아요. 네.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외국 문서라든지 이런 네. 거 볼 기회도 많고 그럼 영어 성적이 전혀 영어 실력이 안 필요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영어 성적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기초적인 그렇죠. 영어 실무 능력을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2차 전형 발표 심사에서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영어 발표를 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영어 발표로 네. 정말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보시는군요. 자기의 표현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연구원에서는 중요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좀 더 실력을 보는 쪽으로 검증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지원자들이 지원서 쓸 때 이렇게 해주세요. 인사 담당자로서 좀 당부를 해주세요. 네, 글쎄요. 너무 잘 쓰려고도 또 아. 너무 성의 없게 쓰려고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잘 쓰려고 하다 보면 그걸 너무 과장하고 없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소설이 되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다 보면 면접에서 들통나게 돼 있습니다. 네네. 예, 결국 자기의 직무 능력이라든지 전문성에 대해서 압축해서 설명하고 자신이 원하는 그런 회사와 직무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와 명확한 이해와 폭넓은 이해를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하신 점이 시청자분들 있으실 것 같아 질문을 드리면 이곳은 인문계열 학생들, 인문계열 전공자들은 왠지 안 뽑을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저희 인문계열 뽑습니다. 그래요? 예. 네. 매년 그래도 한 많이는 뽑지 않는데 한 4-5명 정도 뽑고 있습니다. 몇 명 중에 4-5명인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지금까지 19명 채용했다고 네. 했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행정 직원이 6명 정도 뽑았거든요. 인문계열로. 네. 그렇군요. 인문계열 지원자들은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데 네. 인문계열 지원자들한테 뭘 중요하게 보세요? 실질적으로 네. 인문계열 중심의 행정직은 음. 전공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인문계열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공부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학 중이라든지 그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실습이라든지 인턴십 과정을 같이 병행을 한다고 하면은 무리 없이 지원하고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행정직은 그러면 1, 2, 3, 4가 어떤 과정인가요? 저희는 1차 전형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서류 전형이 없기 때문에 네. NCS 직업 기초능력평가 필기 시험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네. 2차 전형에는 해당 모집 분야, 해당 지원 분야의 그 업무 수행 실적 그리고 업무 수행 계획을
발표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에서는 네. NCS 기반 구조화 면접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컨설턴트님, 인문계열 학생들이 이렇게 연구원에 지원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고, 그렇죠? 아무래도 행정 업무니까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전공하고 일치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아닌 학생들도 있거든요. 아예 다른 전공, 다른 일로 지원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전공을 바꿔서 해당 직무에 지원한다는 것은 큰 모험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도 정말로 이 사람을 채용을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전공 분야와 다른 곳에 지원을 하는 지원자라면 해당 뽑는, 그러니까 채용을 결정하는 그 기관의 입장에 한번 돼서 거꾸로 자문자답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네. 이쪽에서 요구하는 직무 역량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 이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공을 바꾸어서 이 직무를 수행을 할 수 있는 본인만의 강점을 거꾸로 더 어필을 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돼서 채용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수철 연구원님, 입사 지금 몇 개월 차라 그랬죠? 7개월? 7개월. 그렇죠. 네. 해보시니까 7개월 동안 어떠세요? 기분이? 일단은 네. NCS 제도 통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게 제가 하는 분야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즐겁게 연구를 하고 있고요. 많은 후배들이 입사를 네. 원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입사 공고가 나고 채용 공고가 나고 시작이 될 거예요.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뭐 이러한 새로운 채용 제도에 대해서 다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아무래도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네. 이러한 것들도 알고 나면은 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을 먼저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뭐 제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들어가는 상황도 아니니까 본인이 연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기간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제 준비를 하고 또 선택과 집중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요 없는 이러한 직무에 필요 없는 것들까지 구구절절 다 이렇게 서류에 나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앞으로 평생 동안 일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이 이러한 미래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고민을 하고 나는 이런 부분을 할 거다. 이런 셀프 커리어 패스를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얘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두 가지, NCS 채용에 있어서 두 가지 키워드를 꼽자면 득시 전력, 그리고 또 하나는 선택과 집중. 필요한 것만 취하고 필요 없는 건 버리고, 이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런 인재 원합니다. 인재 상도 한 번 더 짚어주시죠. 네, 저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직무에 꼭 맞는 역량이 있고 열정이 가득한 준비된 인재를 모십니다.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구원에 대한 애정이 가득한, 연구원을 사랑하고 연구원을 내 가족같이 생각하는 인재를 환영합니다. 네, 바로 저랑 정수철 연구원처럼.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더 바빠지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막 지원자들 몰릴 것 같은데. 네,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을 해야죠. 네, 그렇죠. 열심히 해주시고요. 자, 오늘 박재현 컨설턴트님 얘기 들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뭐 계속 느끼는 거지만 네. 역시 NCS라는 그 제대로 된 툴을 통해서 제대로 된 인재가 선발이 되는구나. 정말로 이게 의미가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본인의 진로에 대한 명확한 방향 설정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 아닌가 싶고요. 다시 한번 선택과 집중에 대한 얘기 머리에 콕 박히네요. 네. 맞습니다. 선택과 집중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NCS 관련된 취업 실전 토크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강현철 선임, 정수철 연구원, 박재경 취업 컨설턴트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한민국 NCS 사용 설명서, 이 능력 중심 채용을 위해서 앞장서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 찾아뵙죠. 고맙습니다.